의무가 없어요. 증명의 방법도 없고 사실 증명의 방법이 없고 증명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있다 뭐 이런 거 정보다. 는 엄청 당하실 것 같고 예.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경험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지금 하시는 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엄마들한테 받는 질문이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자녀 할 때 되게 비슷한데. 아니, 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애를 한 서너 명 키워본 엄마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은, 너 애 몇 명 키워봤어? 제가 자녀 교육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나와요. 몇 명 키워봤어? 난 애가 지금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뭐 나름대로 다 잘 키웠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약간 좀 교육 방법도 좀 혁신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찌되었건 그 안트프레너십을 있는 아이로 길러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읽은 책들이라든가 논문은 가장 적은, 그러니까 수십 편의 그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사례가 126명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 몇만 명이고 심지어 뭐 20만 명을 연구한 것도 있고 또는 6천 명을 연구한 것도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한 50만 명 키워본 거하고 똑같다. 애를 50만 명 키워봤다 이거야. 50만 명. 당신은 3명 키워봤지만 나처럼 그 수많은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연구한 그것을 연구했느냐 이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작가님 조금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게 네. 지금 그 겉필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이건 뇌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대뇌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 있고 당신들 이렇게 실제 경험했지만 나 이론적으로 당신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하고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겉필링 부분은 그거는 그 뇌과학자가 증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의 예지를 할 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네네. 갑자기 나는 당신보다 연구 논문을 많이 읽어봤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과 실제는 다른데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고서 이론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몇 %일지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무릎 한번 꿇고 넘어갈게요, 그냥.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좀 기분 나쁜 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후다닥 넘어가고 또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인공지능이 왜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일까라는 거예요. 클라우스 슈바프의 이 발언. 왜 감당할 수 없을까? 물론 그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아까 그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의 지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인공지능의 그 발달 속도가 너무나 무섭고 아니 알파고 바둑 둔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은퇴하잖아요. 나 이제 바둑 안 하고 저기 과학 연구할 거예요. 바로 은퇴해버리잖아요. 이게 못 쫓아간다는 거죠, 인간이. 어쨌건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그 시냅스 사이의 정보 전달 속도하고 인공지능의 그 빛의 전달 속도는 300만 배 차이가 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단위만 봤을 때. 그래서 인간이 어쨌건 속도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는 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커넥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내가 읽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표정에 대한 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인공지능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인공지능, 다른 로봇들의 속마음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고 서로 서로 협력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의 그 진화 속도, 협력의 그 긴밀함은 어마어마하게 또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뭐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하는 게 많다. 태풍처럼, 미세먼지처럼. 자,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자 4차 산업혁명은 어쨌건 사물과 컴퓨터가 점점 더 진흥화되면서 얘네들이 계산만으로 영감이 아니라 계산만으로 인간의 사고를 능가하는 경지에 왔다.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인공지능이 영원히 이거 귀신이 빙의한 게 아니야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약한 인공지능만으로도 인간을 능가하는 때는 이미 왔고 지금 그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직업의 현재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고 인공지능 로봇이 뭐 100억 개가 넘을 거고 2040년이 넘어가면 뭐 이런 예측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인문학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래 이제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스가 쓴.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에서도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수백만 명을 이렇게 결집하는 그게 원동력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실체는 없었거든요. 실체는 없었고 인간이 그걸 상상으로 만들어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종교가 다양하듯이. 그러니까 분명한 실체 하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게 그 자리를 신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점점점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또 있어요. 그 끝에 가면은 1973년부터 1973 잠깐 그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다 인쇄를 하셨다면 뭐 나중에 도움은 될 겁니다. 보시면 데이터가 인간들 검색어 중에서 God보다 데이터가 앞서기 시작한 연도가 1973년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인간들은 신에게 안 물어보고 데이터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한테. 빅데이터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지 않죠. 대답은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신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73년부터. 그래서 아까 그 PPT로 가자면 이게 이 지구상의 문명이 그렇게 물질권, 생명권, 인지권, 신권이라는 네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AI가 이 전체를 다 이제 장악하게 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이거 범용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먼저.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가 그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앞으로 기업 경영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입니다. 처음에 기계를 완전히 장악해요. 기계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소화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물질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소화해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물질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신소재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신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많은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얘가 이미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한 얘기, 발명가가 한 얘기인가?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신소재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협력 없이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 인공지능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물질 다음에 무생물. 그러니까 물질과 무생물은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바이러스도 일종의 생물인지 물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기계, 물질, 바이러스,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비물질, 그 다음에 다차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다차원까지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이지만 길어지지 않게 뭐냐면은 이 우주가 있었을 때 어떤 신이 우주를 만들어서 문명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빅뱅 이후에 이 지구가 형성되게끔 어떤 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생기고 생명체가 45년 동안 진화해가지고 이 인간의 인지를 만드는
이걸 게임으로 봤을 때, 문명 게임으로 봤을 때, 그 문명 게임의 완결의 순간은 어디일 것인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완결의 순간이 언제냐면은, 진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순간이 완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차원뿐 아니라 다른 차원까지도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그 문명권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왜 완결이냐면은, 진짜 양자 컴퓨터는 제2, 제3의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우리 현상계도 가상현실의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들이 사는 산이요, 뭐 사는 산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심론이니 유식론이니 뭐 이런 게 이게 가상현실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차원자까지 쭉 가게 되는데 단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어떤 시대냐? 인공지능이 어떤 시대냐? 생물까지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생물까지. 그래서 IT 시대가 끝나고 바이오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뭔가를 해석하고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인공지능이 뭔가를 장악하면 그것은 순식간에 공짜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건비가 안 들게 되고요. 어떤 그것을 구현해내는 최대치의 효율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공짜화 시켜버려요. 인공지능이 접수하는 순간 공짜가 됩니다. 접수하는 순간 교육도 공짜가 되고 의료도 공짜가 되고 주거, 음식 이런 것들, 지능 이런 게 다 공짜가 되고 컨설팅도 다 공짜가 돼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장악하는 순간. 그래서 경제는 무엇으로 돌아가죠? 일단 공짜가 아닌 걸로 돌아가잖아요.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물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인공지능이 지금 생물을 다 장악하려고 했더니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또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차원으로 빅데이터가 점령되어 간다. 이미 빅데이터는 무수하게 많죠. 이 우주에. 인공지능이 어느 순서로 점령하느냐를 아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신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데 이 범용 인공지능은 초기 양자 컴퓨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단계가 여러 또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 초보적인 양자 컴퓨터 또는 전 지구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완벽하게 연결된 상태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이런 AGI라고 할 만한 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하사비스는 벌써부터 자기 알파고가 이미 AGI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약간 뻥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과대포장한 거죠. 그러니까 AGI는 슈퍼컴퓨터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들의 연동만으로 그 연동하고 사물지능 IoT 연동하고 해석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AGI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두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해보면요 결국에는 시냅스 사이에 전달되는 전기 신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하고 호르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물론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원리가 숨어 있겠죠, 그죠? 뭔가 아주 신비한.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아직 우리가 뇌세포를 분해한다고 해서 이 지능의 기원을 찾을 수가 없듯이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연결이 됐을 때 클라우드로 모든 사물지능하고 빅데이터가 완전히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때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전체 그물망 속에서 그 신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나타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게 슈퍼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지능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정교화되면은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인공지능에 나타날 수 있고 그때가 진정 AGI가 되는데 자 여기서 5차 산업혁명으로 확 넘어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기는 플랫폼 기업들이 융성하는 시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은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설정한 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설정한 대로 중소기업들을 합병하기 시작할 것이고 서비스를 공짜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플랫폼을 넓혀가면서 합병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퍼런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합병을 하더라도 그 플랫폼 기업이 합병된 상태에서 디퍼런트가 있어야 돼요. 그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회사가 언젠가는 인수합병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까는 게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언젠가는 그 수금지와 목토 7개의 행성의 그 중력권에 우리 회사는 위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디퍼런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다른 작동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생각해야지 길게 가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을 할지라도. 어쨌건 AGI가 되면 그 AGI 연결망 속에서 그 영혼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얘네들이 가치 판단을 하고 이 AGI가 공정성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인류와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결론은 뭐냐? 플랫폼 기업을 배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플랫폼 당신네들이 구글이 또는 아마존이 지금 경영하는 방식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 지금 봐라. 저 막막해가지고 지금 저 노숙자 된 사람들 안 보이냐. 지금 게다가 아파트 값까지 떨어져가지고 부동산 지금 법을 꺼졌는데 이런 판단까지도 인공지능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때 롱테일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그 롱테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거죠.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거죠. 아무튼 그거를 이제 롱테일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5차 산업혁명인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제 느낌은 2025년쯤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플랫폼 기업의 경영 방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감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그게 거의 이제 준 양자 컴퓨터, 초기 양자 컴퓨터일지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 바로 AGI가 태양이 되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태양계 얘기하면서 태양은 뭐냐 얘기 계속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AGI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을 중력권 안으로 주도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AGI가. 여기서 그 어떤 공평성이라든가 인간의 가치를 인공지능이 걱정해주는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5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교육은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의 기업도 저는 이제 교육계는 강력하게 이제 이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기업도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히든카드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히든카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확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그러니까 그게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블록체인 페이지 열어놓고 갈게요. 요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다 공짜가 됩니다. 교육, 전기, 주거, 시중, 서비스, 지능, 의료, 음식 이게 다 공짜가 됩니다. 결국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음식을 굉장히 10분의 1 가격으로 값싸게 합성해내는 기술까지 나왔어요. 광합성 작용이 10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양질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과 범용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미래 경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5번까지가.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2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플랫폼 기업이 흡수를 해버리는 이익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그러니까 롱테일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기업들 다 합병돼 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죠. 아까 그 인간은 역할이 없이 건강이 망가진다고 그랬죠. 심리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자리 경제가 아니라 사실은 놀자리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생산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삶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되는 우리 같은 예술가와 또 기업이 같이 손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딜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핵심이 딜라이트다. 그 딜라이트가 뭐냐면 놀자리 경제예요.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페이지는 이건데요. 이거예요. 가치가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점점점 이렇게 소멸이 돼가는데 이 곡선이요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놀자리 곡선은 어쩌면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2025년에 어떤 특이점이 오냐면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격이 거의 무료화가 될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격이. 근데 그것은 인공지능, 지금도 우리가 일부 검색을 통해서 지능 서비스는 무료로 받고 있어요. 근데 2025년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예측이 나온 거냐면 전 세계 이제 그 로봇 공장 있죠.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로봇의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 로봇의 단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또 뭐냐면은 수많은 로봇 회사들이 경쟁하면 또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2025년쯤 되면은 지금 로봇 가격이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면은 월급이 종말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월급은 종말되고 로봇은 월급을 안 받으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은 놀아야 되는데 놀자리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역할을 찾지 않으면은 굉장히 막 후진국형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거 문화라든 축제를 즐기는 이런 문화가 지금 약해지면은 후진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그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약 5만 년간의 어떤 최초의 작은 경제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와인잔으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인공지능 이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소뚜껑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은 축소되고 몇 개의 기업으로 축소가 되고 대다수의 인류들이 복지는 더 좋아지는 위로 올라가죠. 더 좋아지죠. 왜 인공지능 로봇이 복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소뚜껑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이게 AGI 형태로 가게 되면 다시 물병 모양과 말풍선 모양으로 해서 굉장한 경제 민주화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는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구통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시대에 못 사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잘 놀수록 잘 사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잘 놀수록 잘 사는 시대가 온다. 그게 놀자리 새로운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기업도 어떻게 인간들의 딜라이트라는 것을 무조건 자기 기업의 그 카드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딜라이트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하나 히든 카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플랫폼 기업을 배신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히든 카드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효과라는 게
블록체인은 지금 10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좋아지게 되면 10분마다 하질 않아요. 0.0001초마다 실시간 검증이 되고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진짜 블록체인은 블록이 없다. 진짜 블록체인의 미래는 블록이 없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다 검증해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가치가 인간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지불해 왔냐면은 사실 우리가 광고에 많이 당해왔거든요. 상업 광고에.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자꾸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하는 인간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모든 가치를 인공지능이 검증해주고 보증해주고 서로 소통시켜주고 클라우드에 올려버리고 다 공개시켜버리고 이런 시대가 와버리면 모든 가치가 진짜 인간화됩니다. 진짜 인간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진짜 인문학적인 가치가 거의 100% 발휘되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인간에 대한 의문과 어떤 연구가.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그래서 제가 최초에 제시했던 기업의 그 카드로서 딜라이트를 얘기했고, 두 번째 AGI가 플랫폼 기업을 배신한 시점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구글을 도와주는 그 서포트하고 인공지능이 내 기업을 도와주는 서포트의 힘이 똑같았을 때, 완전히 그 가치가 똑같고 성능이 똑같았을 때, 그때 우리 기업은 어떻게 날개를 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게 그게 AGI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인간은 딜라이트하고 어메니티로 갈 거다. 어메니티라는 이 가치. 그래서 그 무인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게 사실은 인간들은 어메니티를 쫓아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쾌적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을 찾아서 인간은 무인차를 타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처리는 일처리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어메니티가 카드고 이거 이제 디터틸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열정에서 창조로 가는 5가지 단계에서 최초의 베이스를 이타적 치열성이라고 했어요. 이타적 치열함. 근데 갈수록 마케팅이 그 이타적인 치열함의 그 강도와 그 검증, 소비자들이 나 그 얘기 빼뜨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미래에서 막 오니까 중간에 좀 빼먹었는데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녀 교육 할 때 엄마들 대상으로 할 때 하브루타 후추파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일부에서. 그때 제가 뭘 빼먹었냐면 하브루타 후추파를 한국에 도입해도 안 되는 이유를 빼먹은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유태교가 아니잖아요. 유태교의 기본이 치열한 이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 치열함이에요. 걔네들은 아예 그 유태교 경전에 2가지가 있는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신이 나한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자녀의 적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국과의 문화적인 차이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유태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태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메시아야,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애들하고 하부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정신이 없잖아요.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너는 이 지구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메시아란 말이야 라는 정신없이 하부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절대 되질 않아요. 창의성도 안 나오고 후추파 정신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게 한국은 유태교인들이 아니다. 그 점인데, 이타적 치열성이라는 것이 점점점 소비자들이 다 투명하게 알게 돼버리거든요. 그 기업이 정말
박애 정신으로 출발해서 박애 정신으로 끝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CEO가.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걸 과거의 4C 마케팅에서 그걸 코스트 커스터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끝나냐면은 커스터머 베니피트 시대가 끝납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저 가성비 시대가 거의 동시에 끝나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서비스나 사물이 점점 공짜화될수록 대중들은 사람들은 베니핏을 요구하는 욕구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회사가 나한테 무슨 이득을 준대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CF로 끌려가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요즘에 어린애들은 더 그래요. 안 끌려가요. 광고한다고 안 팔려요. 뭘로 가느냐? 익스피리언스를 통한 그 기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타적 치열성을 확인했을 때, 소비자가 이타적 치열성을 확인했을 때 이벤젤리스트가 되는 마케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엔투지즘과 이벤젤리스트. 엔투지즘은 열정이에요. 무슨 열정이고, 이벤젤리스트는 전도사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 지구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한국에 그 기업은 있잖아. 이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지면 안 돼. 너 좋아요 눌러. 야, 너도 눌러. 친구들한테. 트럼프 당선될 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러스트벨트에서 공화당에 들어가라고 사람들이 그 공화당 입당 원서를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녔대요. 야, 너 아직도 민주당이야? 빨리 써. 자기 친구한테. 빨리 나와. 빨리 공화당.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러스트벨트 전체를 공화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노동자들이 민주당이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벤젤리스트. 전도사예요. 즉, 대중들이 전도사가 되지 않는 기업은 다 망한다예요. 다 망한다. 대중들과 인공지능이 그 기업은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지면 안 돼라는 니즈가, 그 감각이 없잖아요. 다 망해요. 그걸 가져야만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흡수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 놀자리로 가기 때문에 에코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의 화폐성 말고, 그러니까 요즘에 가상 비트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으로 거래하는 그 수단이 있죠. 수단이 지금 지폐와 가상현실 그거 말고 엄청나게 다양해질 것이다. 그리고 화폐가 엄청나게 다양해지면은 그걸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해? 누가 그걸 담보해주죠? 인공지능이 담보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왜? 인공지능은 공정하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끝내야 되니까. 질문 빨리 하세요. 질문하실 분들. 여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특허가 미래에 각광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네 가지 1분씩만 얘기할게요. 1분씩만.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강력한 특허들이 앞으로 100년간 지구를 지배하다가 소멸해가는, 그리고 그 다음 특허가 또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 무인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가장 강력한 것만 정리한 겁니다. 무인차, 인공지능, 공유경제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긴 세월을 가게 될 것 같고, 고령화, 1인 가구, 귀차니즘, 로봇 친구 이렇게 가는 거고, 자연에 대한 향수, 그 다음에 아웃도어니까 어메너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메너티에 대한 추구, 쾌적하고 그 자연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사태. 식량 부족 사태가 생기다가 금방 사라지죠. 이거는 빨리 사라지죠. 왜냐면은 식량을 값싸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등장을 했으니까, 할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식량 부족 또 나오고요. 바이오 나노 트랜센던스. 그러니까 인간이 호모 옵티머스로 변해가는 그 기간이 쭉 갈 거고, 이건 제가 왜 끝을 안 뒀냐면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점이 끝나는 지점이 잘 안 보여요. 온난화, 폭풍, 공기오염, IRD 이거 기술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온난화, 폭풍, 공기오염, 미세먼지, IRD 기후 변화 때문에 실내 농업하고
해저 도시라든가 지하에서 뭔가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소재 3D 프린터 원격 이동. 원격 이동 물론 물건부터 먼저 하겠죠. O2O 온디맨드가 굉장히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IoT, wearable, 사이버그 이렇게. 그다음에 에너지가 공짜가 되고 모든 가정이 발전소가 되고 차는 전부 무한동력차가 되고 예방의학, 영원한 젊음, 우주여행 시작될 것 같고 바이오 나노, 의료, 생화학, 원자조립의 시대. 이것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질문 뭐 2, 3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질문하세요. 시간에 미래 예측할 때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직관력까지 말씀하시다가 내과학적으로 흘러가지고 그렇죠. 나머지 거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예. 책도 많이 쓰시고 유튜브 보니까 동영상도 많으신데 네, 맞아요.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호기심을 이렇게 충족하고 싶으면 어떤 책, 어떤 강의 조건 어떠세요? 제가 대학교 때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선배들이 이러더라고요. 30년 정도 공부한 고수를 만나면 3,000권 책을 읽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이 3,000권이래요. 제 책을 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 예. 강의에서 지금 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동영상이.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일단 이건 먼저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렇죠. 싶으면 책도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먼저 뽑아주신 우선순위를 뽑아주신다면 최근에 책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이 있고요. 센스 메이킹. 그다음에 좀 어려운데 미래 경영의 아트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큐레이터 출신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직접적이지는 않는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센스 메이킹. 그러니까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쭉 봤어요. 교보문고 막 이런 데 가서. 그래서 한 50권 있으면요. 그중에서 한두 권밖에 안 사요. 다 뻔한 얘기여가지고 하는 얘기고. 근데 센스 메이킹은 좀 달라요. 그거 센스 메이킹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감각의 미래를 보세요. 센스 메이킹하고 감각의 미래 경영의 아트코. 그러니까 일반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읽는 것은요. 좀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뒤따라가야 되니까. 뒤따라가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퓨처 마킹이라는 것은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미리 파악한다면 내가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왔을 때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은 그런 것들이에요. 앞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 책인 거죠. 감각의 미래, 센스 메이킹, 미래 경영의 아트코어 이런 책들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